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으로 행인 4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이 큰데요. 피해자 조모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모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피해자 조모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영장 심사 전에 조 씨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잘못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취재진 앞에선 피해자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한숨을 포함해서 이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해야 되는 게 적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목숨을 잃은 피해자까지 있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극도로 반사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나의 처지는 어렵지만 너희들의 이제 처지는 사실 나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몰지각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게 묻지마 범죄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극도로 적대적인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묻지마 범죄라는 건 원래 죄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서 이런 류의 피해자, 가해자가 전혀 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극도로 포악한 흉기 난동 등을 벌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결국은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묻지마 범죄자는 크게 연구들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현실 판단 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편집증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정신병 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수 사건들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대다수 이렇게 굉장히 전과력이 진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극도로 이제 반사회적이고 사회를 향해서 일종의 분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엄벌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전과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참 딱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나 열등감 이런 감정에서 나온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범행 대상을 좀 살펴보면 모두 젊은 남성이거든요. 네.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핸디캡이 됐던 건 본인도 젊은 청년인데 그런데 직장도 딱히 없고 그리고는 이제 파트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적대감을 아마도 지금 이 범죄로서 구현을 이제 해코지를 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번에도 목숨을 잃으신 분은 사실은 정말 일상을 성실하게 사시던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부양하던 청년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만 이렇게 호소하는 이기적인 이런 이제 그 주장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말의 공감도 하면 안 되는 정말 죄질이 나쁜 이제 피의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또 살펴볼 점이 거주지가 인천이었고 할머니 집인 서울 금천구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신림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경적을 울릴 만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을 아마 아예 계획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 그런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표물로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감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공격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 현장에 그 노인분도 계시고 또 여성도 계시고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자기 또래 남성들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우발적인 무슨 분노 범죄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범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대상 젊은 남성 분명하고 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를 신림역으로 정했으면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행 후에 또 현장에 있다가 체포가 됐거든요. 교수님께서
이걸 보고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흉기 난동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예. 제일 그 눈여겨봤던 건 마지막 순간에 체포되기 직전 영상. 예.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계단에 앉아서 숨을 돌리는 사진이 그 영상이 있어요. 예. 보통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체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 순간에 도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뭐 편하게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다. 체포가 돼봤자 뭐 기껏해야 징역살이밖에 더 사느냐. 하루 셋대 공짜로 밥 먹는 거 말고는 내가 뭐 당할 수 있는 뭐 어떠한 뭐 어려움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태도로 보여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처벌을 줘야 다음번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뭐 일종의 제지력을 발휘하게 만들 것이냐. 현재 형벌제도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시 짚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직후부터 이 체포 전까지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네. 체포 직후에 이 펜타닐을 복용했다가 했다가 네. 번복하기도 했거든요. 네, 번복한 이유는 이제 그 경찰에서 뭐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약물이 요즘은 신종 약물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예. 사실 합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물로 검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지금 국가수로 부검을 보냈다고 알려지고 그러니까 국가수로 정밀 검사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한 끝에 나오는 결과를 봐야 이 사람이 약물 상태로 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뭐 펜타닐을 해본 적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굳이 뭐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처벌을 엄격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굳이 저렇게 금지된 약물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뭐 약물에도 꽤 노출이 된 전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조사를 어쨌든 더 해봐야겠지만 경찰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인데 이 한 번의 검사만으로 사이코패스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전문가와 면담 같은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경찰에도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면담을 통해 가지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텐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사실은 이런 이제 심층적인 분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나온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대체 신뢰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사건의 기본적인 동기를 밝히기 위한 부수적인 노력들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혹시라도 온라인상에 어디엔가는 뭐 댓글을 단다거나 게시판에다가 살인 예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포렌식 증거들까지 다 확보를 해야 이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최근 뭐 정유정 사건 등으로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됐는데 네. 유사 사이코패스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피의자 조 씨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지금 전과 17범이고 예. 소년 전과가 14번이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이코패스 점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수는 일반 범죄자보다 현저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과 3범의 소년부 14차례 송치, 이 조 씨의 범죄 이력인데 좀 사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범죄 이력을 보면 이미 사건 전부터 이 반사회적 성향이 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청소년기에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소년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기껏 이제 체포해서 뭐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법제도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거의 14차례가 송치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송치를 하려 그러면 보통 12살에서 한 18살 사이에 14번이나 송치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 1년에 2번 이상씩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습성이 진행이 되는데 기껏 하는 게 소년 보호 처분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대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비행을 저지르는데 갱생을 시키기 위한 뭐 효과적인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도 폭력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학교 폭력의 가장 그 중요한 대책이 학교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학을 하거나 또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4년, 5년 후에 그게 지금 이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고 사회화도 되지 않은 채 반사회적인 규범에 내맡긴 채 결국에는 사회를 향한 결국 이런 복수극을 벌려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년사법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뭔가 이번 참에 좀 근본적인 어떤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빈부격차나 빈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굉장히 치료적 개입을 조기에 해야 됩니다. 뭐 외국처럼 처분의 내용이 치료 명령이 된다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이 갈 수 있는 치료 감호소 같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어릴 때부터 문제 행동을 교정하려는 아주 효과적인 노력들을 해야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출소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 지금 이 사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전과가 3번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3번째 전과 정도 되는 상습의 경우에는 소년 전과까지 다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전자감독 등 보안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고위험군이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관리 감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나 그렇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러한 사건으로 2달 전이었어요. SNS 등의 신림역에서 칼을 든 남성을 조심하라 이런 글이 재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아직 수사를 다 해보지 않아서 그때 글을 올렸던 사람 또는 이 칼을 든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겠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막는 한 가지 방법으로 혹시라도 지금 위험한 어떤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에다가 즉시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는 이 신고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사실은 조사를 해서 2달 전에 막을 수가 있는 길이 있었다면 사실 막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니고 수사를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족들 다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사형을 요청한다라고 사형 선고 청원을 올렸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수사가 뭐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살인 사건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사형 선고를 꺼리는 재판부라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말 인명을 경시하는 파렴치한 인변 수심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꼭 선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도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이 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있고 이런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도 보기는 했는데 뭐 아무래도 성인의 경우에는 그게 크게 생활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흉기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이런 영상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미성년자들은 야 신기하다 이렇게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 등 이제 관찰학습이 또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반사회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허술한 일이 뭐 여러 명의 살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일종의 비제지 효과. 지금까지 이니비션을 잘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도 빨리 검거도 안 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디스 이니비션, 비제지 효과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효과를 없애려면 사실은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호신용 무기를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렇지만 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저는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낮에 일상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불안해서 바깥에 나가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뭐 계속 이런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라서 수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당장 전문가의 상담을 받던지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전문가들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고 꼭 상담 의뢰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